칠흑 같은 어둠이 도시를 삼킨 밤, 거센 비바람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채찍질하고 있었다. 율성그룹의 총수 강민주는 자신의 마이바흐 뒷좌석에 앉아 차창 밖으로 무섭게 쏟아지는 비를 무표정하게 응시했다. 방금 끝난 숨막히는 사교계 파티에 인공적인 웃음과 탐욕스러운 눈빛들이 여전히 그의 머릿속을 맴돌며 불쾌감을 자아냈다. 그의 날카로운 턱선과 차가운 눈빛은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의 내면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도시를 삼킨 밤, 거센 비바람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채찍질하고 있었다. 율성그룹의 총수 강민주는 자신의 마이바흐 뒷좌석에 앉아 차창 밖으로 무섭게 쏟아지는 비를 무표정하게 응시했다. 방금 끝난 숨막히는 사교계 파티에 인공적인 웃음과 탐욕스러운 눈빛들이 여전히 그의 머릿속을 맴돌며 불쾌감을 자아냈다. 그의 날카로운 턱선과 차가운 눈빛은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의 내면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회장님, 옛 본가 쪽 길로 가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쪽이 조금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윤 기사가 백미러를 통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주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길은 그가 오랫동안 의식적으로 피해왔던 곳이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이 묻혀있는 그곳을 지나는 것은 굳어버린 상처를 일부러 헤집는 것과 같았지만 오늘 밤은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부질없게 느껴졌다. 그의 인생은 성공과 부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텅 빈 공허 한만이 존재했다. 차가 한적한 도로로 접어들자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바로 그때 헤드라이트 불빛에 무언가 희미하게 드러났다. 낡은 버스 정류장 근처 도로변에 놓인 작은 바구니였다. 윤 기사는 능숙하게 핸들을 꺾어 그것을 피하려 했지만 민준의 낮은 목소리가 차 안의 정적을 갈랐다. 세워. 그의 목소리는 명령조였고 어떤 의문도 허락하지 않았다. 차가 멈추자 경호팀장이 즉시 다른 차에서 내려 민준의 차 문으로 다가왔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민준은 아무 말 없이 턱짓으로 바구니를 가리켰다. 경호원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바구니를 확인하고는 경악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회장님, 아기입니다. 갓난아기인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차 안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빗소리만이 요란하게 들려왔다. 민준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민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으로 빠르게 돌아갔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세찬 비를 맞으며 위태롭게 놓여있는 바구니에 고정되었다. 그 안에 있는 작은 생명은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가장 혹독한 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차 문을 열고 내렸다. 경호원이 재빨리 우산을 받쳐 들었지만 그의 어깨는 이미 차가운 비에 젖어들고 있었다. 그는 바구니 앞에 멈춰 섰다. 얇은 담요에 쌓인 아기는 미동도 없이 잠들어 있었다. 빗물이 담요를 적시고 있었고 아기의 작은 얼굴은 창백했다. 그 순간 민준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미세하게 균열을 일으키는 듯한 감각이 스쳤다. 그는 망설임 없이 허리를 숙여 바구니를 직접 들어 올렸다. 본가로 간다. 그의 결정에 윤 기사와 경호원들은 놀랐지만 누구도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민준은 자신의 옆자리에 놓인 바구니를 내려다보았다. 아기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는 왜 이런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인생은 철저한 계획과 계산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감정적인 동요나 즉흥적인 결정은 그의 사전에는 없는 단어였다. 하지만 이 작은 생명 앞에서 그의 모든 원칙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차가운 심장이 미세하게 뛰기 시작했다. 거대한 철문이 열리고 차가 웅장한 저택 안으로 들어섰다. 저택의 집사인 오 여사가 현관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민준의 손에 들린 바구니를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회장님, 이게 대체... 그녀의 목소리는 충격으로 떨리고 있었다. 민준은 그녀의 반응을 무시한 채 안으로 들어서며 명령했다. 아기 방을 하나 준비해줘요. 그리고 따뜻한 물과 필요한 물품들을 즉시 준비하도록.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오 여사는 수십 년간 민준의 집안일을 돌봐왔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하인들에게 분주하게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민준은 아기를 데리고 2층의 게스트룸으로 향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침대 위에 눕혔다. 젖은 담요를 벗겨내자 아기의 작은 몸이 드러났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툰 손길로 아기의 젖은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수조 원의 계약을 성사시킬 때도 떨리지 않았지만 지금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아기의 목에 걸려있는 무언가가 그의 손끝에 닿았다. 그것은 가느다란 은색 체인에 매달린 작은 별 모양의 펜던트였다. 그 펜던트를 보는 순간 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의 호흡이 멈추고 시간마저 정지한 듯 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문이 거칠게 열어 젖혀졌다. 수년 전 그가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던 한 여자에게 직접 선물했던 바로 그 펜던트였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디자인이었다. 그의 눈앞에 과거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눈부시게 웃던 그녀의 얼굴, 함께 미래를 약속했던 순간들, 그리고 차갑게 등을 돌리던 그녀의 마지막 모습까지. 배신감과 상실감에 모든 것을 잊으려 발버둥 쳤던 시간들이었다. 그는 그 기억들을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봉인해 두었다. 하지만 지금 이 작은 아기의 목에 걸린 펜던트가 그 모든 봉인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의 차가운 눈동자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그는 펜던트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왜 이 아기가 이 펜던트를 가지고 있는 거지? 수많은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그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억누르며 잠든 아기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작은 코,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아직 감겨있는 눈. 그 얼굴 어딘가에서 희미하게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것은 단순한 착각일까? 그의 심장이 거세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오 여사가 필요한 물품들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민준의 굳은 표정과 손에 쥔 펜던트를 보고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민준은 그녀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모든 신경은 오직 아기와 펜던트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아기를 따뜻한 새 담요로 감싸 안았다. 아기는 그의 품에서 희미하게 꼼지락거리더니 이내 다시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다. 그의 품에 전해지는 작은 온기가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다. 그날 밤 강민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밤새도록 아기 곁을 지키며 손에는 별 모양 펜던트를 꼭 쥐고 있었다. 펜던트의 차가운 감촉이 그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는 율성그룹의 무자비한 총수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길 잃은 한 명의 남자에 불과했다. 그의 견고했던 세계는 이 작은 아기의 등장으로 인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닥쳐올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피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민주는 밤새 한숨도 자지 않았지만 피곤한 기색은 없었다. 그는 자신의 비서실장인 박진우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를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어젯밤 내가 발견한 아기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해. 그리고 이 펜던트의 출처, 관련된 모든 인물을 샅샅이 뒤져. 단 하나의 정보도 놓치지 마. 그는 전화를 끊고 다시 아기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아기는 어느새 잠에서 깨어 맑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수한 눈빛 앞에서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 아이를 지켜야겠다는 강한 충동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강민준의 저택에 찾아온 아침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밤사이 아기는 몇 번이나 칭얼거렸고 그때마다 민주는 서툰 솜씨로 아기를 달래야 했다. 베테랑 집사인 오 여사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는 평생을 군림하고 명령하는 데 익숙했지. 이처럼 작고 연약한 생명체를 돌보는 일은 그의 경험 범위 밖에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상할 정도로 이 상황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아기의 작은 숨소리와 천에서 기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민주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잠시 잠이 든 아기를 내려다보며 오 여사에게 말했다. 이 아이의 이름을 하준이라고 부르겠어요. 강하준. 그 이름은 특별한 의미 없이 문득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이름이었지만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묘한 무게감을 가졌다. 오 여사는 그의 결심에 찬 표정을 읽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 아이가 회장님의 얼어붙은 마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조심스럽게 지켜볼 뿐이었다. 하지만 이 평온함은 저택의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산산조각 났다. 율성그룹 본사는 회장의 갑작스러운 사생활 문제로 인해 벌집을 쑤신 듯 시끄러웠다. 어디서부터 새어나갔는지 모를 소문 회장님이 간밤에 갓난아기를 데리고 귀가했다는 은 임원들 사이에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비서실장 박진우는 쏟아지는 문의 전화에 능숙하게 대처하면서도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누구보다 민준의 성정을 잘 알았기에 이 일이 결코 가볍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민준이 회장실에 들어서자 그의 날카로운 기운에 소란스럽던 복도는 순간적으로 침묵에 휩싸였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자리에 앉아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마치 어젯밤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하준과 그 별 모양 펜던트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진우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와 보고했다. 회장님, 어젯밤 지시하신 사항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민주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알아내. 돈이 얼마가 들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어.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박진우는 그의 결심을 확인하고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물러났다. 그가 회장실을 나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한 인물이 성큼성큼 다가왔다. 바로 민준의 아버지이자 율성그룹의 선대회장인 강태환이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강태환은 노크도 없이 회장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이게 다 무슨 소리냐? 네가 길에서 주운 애를 집에 들였다는 게 사실이야? 그의 고함 소리가 회장실을 쩌렁쩌렁 울렸다. 민주는 그제야 서류에서 눈을 떼고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차분했다. 사실입니다.
그의 강렬한 대답에 강태환은 더욱 격분했다.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곧 호진그룹과 혼담이 오가는 마당에 근본도 모를 아이라니. 당장 내다버리지 못해. 민주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키는 아버지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고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노회한 강태환조차 압도할 정도였다. 그 아이는 제 책임에 있습니다. 그리고 호진그룹과의 혼사는 처음부터 관심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결코 꺾이지 않을 의지가 담겨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아들의 반항에 강태환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네가 아직 세상을 모르는구나. 사랑, 감정, 그런 것들은 사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오직 철저한 계산과 이익만이 우리를 지켜줄 뿐이다. 강태환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하지만 민주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가 말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모든 감정을 죽여왔다. 그러나 하준의 등장은 그가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고 있었다. 제 인생입니다, 아버지. 이제는 제가 알아서 결정합니다. 한편 화려한 조명과 카메라 세례 속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신인 배우 한서연은 자신의 대기실에서 불안하게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그녀는 최근 드라마의 성공으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지만 그녀의 마음은 지옥과 같았다. 며칠 전 자신의 미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버려야 했던 아이가 눈앞에 아른거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최선이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가슴을 짓누르는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때 그녀의 매니저가 흥분한 목소리로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서연 씨, 이거 봤어. 지금 인터넷 난리 났어. 율성그룹 강민준 회장한테 숨겨둔 아들이 있었대. 그 말에 서연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매니저가 내민 태블릿 PC를 받아들었다. 화면에는 파파라치가 멀리서 찍은 듯한 흐릿한 사진 한 장이 떠 있었다. 강민준 회장이 그의 저택으로 들어서는 모습이었고 그의 품에는 담요에 쌓인 아기가 안겨 있었다. 서연의 눈이 커지고 호흡이 가빠졌다. 사진 속 아기의 모습은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 아이는 자신이 버린 아이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하필이면 왜 그 남자란 말인가? 세상에서 가장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단 한 사람, 강민준. 그는 그녀가 지우고 싶어 했던 과거 그 자체이자 그녀가 버린 아이의 아버지였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녀는 자신의 끔찍한 선택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단지 아이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아이를 세상에서 가장 냉혹하고 무서운 남자의 손에 직접 넘겨준 셈이었다. 강민준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는 결코 자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배우 인생은 물론이고 그녀의 존재 자체가 송두리째 파괴될 수도 있었다. 공포가 그녀의 온몸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창백해진 얼굴로 입술을 깨물었다. 후회와 두려움이 그녀를 덮쳤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에서 또 다른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기회라는 이름의 위험한 욕망이었다. 강민준이 아직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자신이 이 상황을 역이용할 수만 있다면? 그녀의 흔들리던 눈빛이 점차 교활하게 변해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만 했다. 아이를 되찾고 동시에 강민준의 옆자리를 차지할 기회로. 시간이 흐르면서 강하준이라는 작은 존재는 강민준의 일상에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스며들었다.
그의 서재에는 이제 딱딱한 경영 서적과 함께 아기용품들이 어색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밤마다 그는 서류 더미에 파묻혀 일하다가도 곁에 놓인 아기 침대에서 들려오는 작은 숨소리에 무의식적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 소리는 그의 복잡한 머릿속을 잠시나마 비워주는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평온함은 길지 않았다. 별 모양 펜던트는 그의 책상 위에서 차가운 빛을 발하며 끊임없이 과거의 망령을 불러냈다. 어느 날 밤 그는 펜던트를 손에 쥔 채 자신도 모르게 깊은 상념에 잠겼다. 그의 눈앞에 눈부시게 푸르렀던 몇 해 전의 여름날이 선명하게 펼쳐졌다. 그는 당시 세상의 전부였던 서연의 목에 바로 이 펜던트를 직접 걸어주었다. 이 별은 너야. 내 세상의 중심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 그의 목소리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였던 유일한 햇살이었다. 그러나 그 행복했던 기억의 끝에는 언제나 차갑고 잔인한 현실이 따라왔다. 배신감으로 얼룩진 마지막 날의 기억. 그의 집안이 잠시 위기에 처했을 때 그녀는 어떻게 그토록 쉽게 등을 돌릴 수 있었을까? 미안해. 난 네가 생각하는 그런 대단한 여자가 아니야. 그녀의 마지막 말은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에 박혔고 그는 그 상처를 성공이라는 갑옷으로 단단히 봉인해왔다. 민주는 거칠게 눈을 떴다. 과거의 기억이 만들어낸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그는 하준이 잠든 침대로 다가가 아기의 평온한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이 아이는 그녀와 어떤 관계일까? 혹시 그녀가 이 아이를 버린 것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더 이상 추측만으로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진실을 마주해야만 했다. 그 진실이 아무리 잔인할지라도 다음 날 박진우 비서실장이 회장실로 들어와 중간 보고를 했다. 그의 표정은 신중했다.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실종 아동 신고 내역을 모두 확인했지만 관련된 아이는 없었습니다. 아이가 버려진 장소 주변의 CCTV는 폭우로 인해 대부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의 보고는 민준이 예상했던 바였다. 그는 처음부터 이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으리라 짐작했다. 민준은 턱을 괜 채 창밖을 응시하며 말했다. 펜던트는 박진우는 준비해온 자료를 내밀며 대답했다. 개인 공방에서 특별 제작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디자인입니다. 5년 전 회장님께서 직접 주문하신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행방을 추적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민준의 가슴을 다시 한번 차갑게 식혔다. 그 펜던트가 그녀의 것이었음이 명백해진 순간이었다. 민준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조사 방향을 바꿔 아이가 태어났을 병원을 찾아 그날 밤을 기점으로 서울 및 수도권의 모든 산부인과 기록을 전부 확인해 불법적인 대리모 시술이나 입양기관까지 관련된 모든 곳을 샅샅이 뒤져 비공식적인 정보망까지 총동원하도록. 그의 지시는 구체적이고 무자비했다. 박진우는 그의 의지를 읽고는 즉시 실행에 옮겼다. 율성그룹의 정보팀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사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는 것과 같았다. 서울의 대형 병원들은 철저한 보안 시스템으로 무장하고 있었고 작은 병원들은 기록 자체가 부실한 경우가 많았다. 며칠 동안 수십 명의 조사팀이 밤낮으로 매달렸지만 의미 있는 단서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고 민준의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매일 밤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든 하준의 얼굴을 보며 자신의 무력함에 분노를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박진우가 다급한 표정으로 회장실 문을 열었다. 그의 손에는 얇은 보고서 한 장이 들려 있었다. 회장님, 작은 단서를 하나 찾은 것 같습니다. 민주는 그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산부인과입니다. 미래 산부인과라는 곳인데 아이가 발견된 당일 비공식적으로 퇴원한 산모가 한 명 있었습니다. 기록에는 단순한 개인 사정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민준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게 전부인가? 박진우는 보고서의 다음 장을 넘기며 말을 이었다. 이상한 점은 그 산모의 입원 기록과 병원의 해당 시간대, CCTV 영상이 모두 삭제되었다는 것입니다. 병원 측에서는 시스템 오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저희 기술팀이 분석한 결과 누군가 의도적으로 삭제한 흔적이 명백하다고 합니다. 그 순간 민준의 눈빛이 번뜩였다. 단순한 유기가 아니었다. 이것은 철저하게 계획된 은폐였다. 누군가가 아이의 출생 기록을 의도적으로 지워버린 것이다. 민준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섬광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한서연, 그녀 혼자서 저지를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녀의 뒤에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한 배후 세력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박진우에게 명령했다. 그 병원, 미래 산부인과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 원장부터 간호사까지 관련된 모든 인물들의 뒷조사를 해. 그리고 기록을 삭제한 놈이 누군지 반드시 찾아내. 얼굴을 보고 싶군.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마저 서려 있었다. 이제 이 사건은 단순한 과거의 상처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그의 아들일지도 모르는 하준의 존재를 위협하는 거대한 음모와 맞서는 싸움이 되었다. 그는 결코 물러설 수 없었다. 강민준의 조사가 미래 산부인과를 향해 맹렬하게 파고드는 동안 한서연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피가 마르는 듯한 초조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연예계의 미미한 인맥을 총동원해 율성그룹의 동향을 파악하려 애썼다. 마침내 그녀의 귀에 들어온 소식은 그녀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강민준이 서울 외곽의 한 산부인과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는 것. 그녀는 그가 진실에 거의 근접했음을 직감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아이를 버린 비정한 어미라는 낙인이 찍히는 순간 그녀가 힘들게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 줌의 재로 변할 터였다. 공포가 그녀의 목을 조여왔지만 그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그녀는 배우였다. 그녀의 인생은 언제나 위기 속에서 역할을 만들어내는 것의 연속이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마주 보았다. 지금이야말로 그녀의 인생 최고의 연기가 필요한 순간이었다. 그녀는 치밀하게 시나리오를 짜기 시작했다. 그녀는 비련의 여주인공이 되어야 했다. 아이를 잃어버리고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비운의 어머니. 그녀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일부러 몸을 쇠약하게 만들었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을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매니저에게 눈물로 호소하며 아이를 도둑 맞았지만 신고할 수 없었던 비극적인 사연을 꾸며냈다.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도 완벽해서 오랫동안 그녀를 봐왔던 매니저조차 감쪽같이 속아 넘어갈 정도였다. 이제 남은 것은 무대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그녀는 강민준과 마주해야 했다. 하지만 무작정 그를 찾아가는 것은 의심을 살 뿐이었다. 그녀는 그의 동선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는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었지만 단 하나의 습관이 있었다. 그는 마음이 복잡할 때면 인적이 드문 한 개인 미술관을 찾는다는 것. 그녀는 그곳을 결전의 장소로 정했다. 그녀는
가장 초라하면서도 청순해 보이는 옷을 고르고 마지막으로 거울 앞에서 슬픔에 잠긴 표정을 연습했다. 결전의 날, 그녀는 미술관의 한 구석에서 그림을 보는 척하며 강민준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심장은 불안하게 요동쳤다. 그가 오지 않으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상황이었다. 바로 그때 미술관 입구에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다. 강민준이었다. 그는 경호원 한 명만을 대동한 채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이제 연극의 막이 오르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그의 앞에서 일부러 발을 헛디디며 넘어질 뻔했다. 그가 반사적으로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괜찮습니까? 그의 낮은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와 눈이 마주치자 마치 세상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을 겪은 사람처럼 눈을 동그랗게 떴다. 민준 씨. 그녀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가늘게 떨렸다. 그녀의 눈에서는 계획된 대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강민준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는 몇 년 만에 마주한 그녀의 모습에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는 과거에 화려하고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팔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여기서 뭘 하는 거지? 그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그의 질문에 대답 대신 오열하기 시작했다. 내 아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녀는 울먹이며 간신히 말을 이었다.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누군가 아기를 훔쳐갔어요.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그녀는 절망에 빠진 어머니의 모습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그리고 그녀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우리 아기 목에는 당신이 선물해줬던 그 별 모양 목걸이가 있었는데, 그녀의 입에서 별 모양 목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강민준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다. 그 목걸이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자신과 그녀 단둘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거대한 혼란에 휩싸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극적이었지만 목걸이라는 증거는 무시할 수 없었다. 그의 이성은 그녀를 의심하라고 소리치고 있었지만 과거의 감정은 그녀의 눈물을 믿고 싶어 했다. 그는 그녀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꿰뚫어 볼 듯이 응시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 미술관의 무거운 정적 속에서 그녀의 흐느낌만이 애처롭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그의 반응을 살피며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의 계획이 성공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을 모두 지운 채 싸늘하게 울렸다. 당신이 한 말이 사실이라면 내 사람들이 조사해 볼 거지. 연락처를 남겨두고 가.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지나쳐 미술관 안쪽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그의 차가운 뒷모습을 보며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의 반응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차가웠지만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미끼를 물었다. 이제 그녀는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입장에서 벗어나 이 게임의 플레이어로 당당히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녀는 눈물을 닦아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미술관을 나선 강민준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채 오르자마자 박진우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오직 냉철한 분석과 지시만이 존재했다. 한서연을 만났다. 아이를 도둑 맞았다고 주장하더군.
별 모양 목걸이에 대해서도 언급했어. 그는 한서연이 했던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전달했다. 박진우는 수화기 너머에서 숨을 죽였다. 민주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두 갈래로 진행한다. 하나는 그녀의 주장을 공식적으로 조사하는 척해. 경찰에 협조하고 그녀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검토해. 다른 하나는 비공식적으로 원래 하던 조사를 더 깊이 파고들어 미래 산부인과와 한서연의 지난 몇 년간의 행적을 샅샅이 뒤져 그녀의 주장과 실제 행적 사이에 어떤 모순이 있는지 찾아내. 이것은 덫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협조하는 척하며 그녀의 거짓말을 벗겨낼 생각이었다. 그의 마지막 말이 떨어지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들이 들어와 그녀의 양팔을 붙잡았다. 서연은 절망적으로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녀는 그렇게 짐승처럼 질질 끌려 집무실 밖으로 쫓겨났다. 거대한 집무실에 다시 혼자 남은 강민주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그의 마음에는 평화 대신 지독한 고통과 상처만이 남았다. 그의 가슴 속에서 차가운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유령회사. 그 단어는 박진우의 예리한 감각을 자극했다. 그는 즉시 팀을 동원해 해당 유령회사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율성그룹의 막강한 자금력과 정보력을 동원하자 복잡하게 얽혀있던 돈의 흐름이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이 있었다. 바로 대양그룹의 최 회장이었다. 그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었던 것이다. 충격과 고통으로 가득 찼던 밤이 지나고 강민주는 다시 율성그룹의 무자비한 총수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그의 내면에서 들끓는 분노는 모든 감정을 불태워버리고 오직 차가운 복수심만을 남겼다. 그는 자신의 모든 권력과 재산, 그리고 지략을 동원해 최 회장과 한서연에게 완벽한 지옥을 선사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고통은 이제 그들의 파멸을 위한 정교한 계획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약속한 날, 서연은 강민준의 웅장한 저택 앞에 섰다. 거대한 철문과 높이 솟은 담장은 그녀를 압도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섰다. 집사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응접실에는 강민준이 홀로 서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 놓인 아기 침대에는 그녀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아이, 하준이 잠들어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이것은 연기가 아니었다. 그녀의 안에서 잠자고 있던 모성이 뒤늦게 폭발한 것이었다. 그는 율성그룹의 핵심 임원들로 구성된 비밀 전략팀을 소집했다. 박진우 실장을 비롯해 법무팀과 재무팀의 수장들이 모인 회의실에는 얼음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대양그룹의 지배 구조와 재무 상태, 그리고 최 회장과 한서연의 모든 약점이 낱낱이 분석되어 있었다. 강민주는 스크린 앞에 서서 마치 전쟁을 앞둔 장군처럼 침착하고 냉혹한 목소리로 작전 개요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박진우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출생기록 은폐 사건이 아니었다. 그는 조사 범위를 과거로 넓혔다. 강민준과 한서연이 헤어졌던 5년 전, 당시 율성그룹이 겪었던 갑작스러운 경영위기. 그는 그 사건의 배후에도 최 회장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음을 발견했다. 최 회장은 율성의 후계자인 강민준을 흔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위기를 조장했고, 동시에 한서연에게 접근해 돈으로 그녀를 매수하여 두 사람을 갈라놓았던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타격이 아니다. 완벽한 붕괴다.
그의 말에 임원들은 숨을 죽였다. 그는 2단계에 걸친 복수 계획을 밝혔다. 첫 번째는 대항그룹을 향한 금융 공격이었다. 율성의 막대한 자본을 이용해 대항그룹의 주식을 공매도하고 해외 투자자들을 흔들어 자금을 빼내게 만들며 그들의 핵심 사업을 고사시키는 것이었다. 이것은 최 회장의 돈줄을 말려버리기 위한 작전이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서연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유전자 검사. 그것은 그녀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치명적인 한 수였다. 검사를 하면 아이가 강민준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질 터였다. 하지만 동시에 아이를 도둑맞았다는 자신의 주장이 완벽한 거짓말이라는 것 또한 드러나게 될 것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녀는 거대한 덫에 완벽하게 걸려들고 말았다. 두 번째는 최 회장과 한서연의 사회적 생명을 끊어놓는 것이었다. 법무팀은 한서연을 사기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준비를 마쳤다. 동시에 박진우는 미래 산부인과 매수 사건과 과거 율성을 위기로 몰아넣었던 최 회장의 비리 증거들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넘길 예정이었다. 이것은 그들의 위선적인 가면을 대중 앞에서 갈갈이 찢어버리기 위한 여론전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강민준이 지난 5년간 가슴에 품고 살았던 지독한 배신감은 사실은 그의 가장 강력한 적수가 설계한 잔인한 음모의 결과물이었다. 박진우는 이 끔찍한 진실을 담은 보고서를 들고 강민준의 집무실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이 보고서가 강민준에게 얼마나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줄지 그는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었다. 작전은 즉시 개시되었다. 율성그룹의 트레이딩룸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로 변했다. 수조 원의 자금이 컴퓨터 화면 위에서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대항그룹의 심장을 겨눴다. 몇 시간 만에 대항그룹의 주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폭락을 시작했고 금융시장은 혼란에 휩싸였다.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 소식을 접한 최 회장은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다. 그는 이것을 단순한 시장의 변동성으로 치부하며 강민준의 분노를 과소평가했다. 한편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온 한서연은 안도감과 불안감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강민준을 속였다는 짜릿한 성취감도 잠시, 그의 마지막 눈빛이 계속해서 그녀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차가운 심영화도 같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말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제부터는 사소한 실수 하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그의 오만은 오래가지 못했다. 박진우는 은밀한 장소에서 약속된 기자를 만났다. 그는 보안 처리된 USB 하나를 건네며 말했다. 이 안에는 대한민국을 뒤흔들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팬이 그것을 세상 밖으로 꺼내주길 바랍니다. 기자는 USB를 받아들고는 그 안에 담긴 정보의 무게에 손을 떨었다. 그는 거대한 특종의 냄새를 맡았고 그의 눈은 흥분으로 빛났다. 세상의 심판을 위한 시한폭탄의 초침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민준은 박진우가 내민 보고서를 말없이 읽어 내려갔다. 페이지가 한 장 한 장 넘어갈수록 그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다. 그의 눈빛은 고요한 분노로 이글거리기 시작했다. 개인적인 배신이라고 생각했던 과거의 상처가 사실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조종하려 했던 거대한 적의 공격이었음을 깨달았다. 그의 손에 들린 보고서가 분노로 인해 미세하게 구겨졌다. 한편 법무팀의 칼날은 한서연을 정조준했다. 고소장이 접수되자마자 그녀의 소속사는 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그녀와의 계약을 즉시 파기했다.
각종 광고와 드라마 캐스팅도 모두 취소되었다. 어제까지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스타는 하루아침에 추악한 스캔들에 휩싸인 범죄자 후보로 전락했다. 그녀의 화려했던 세계는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그녀는 차가운 현실 속으로 혼자 내동댕이 쳐졌다. 강민준의 저택을 나서는 한서연의 발걸음은 천근망은 무거웠다. 유전자 검사라는 그의 마지막 말은 그녀의 모든 계획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폭탄과도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채 앉아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절망과 함께 단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과거 그녀가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그리고 이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인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그녀는 자신의 호화로운 아파트에 홀로 앉아 절망에 떨었다. 강민준의 복수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잔인했다. 그는 그녀에게 변명하거나 후회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하나씩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있었다. 그녀는 뒤늦게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를 건드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끝없는 추락뿐이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강민준의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내면에서는 배신감, 분노, 그리고 아들에 대한 미안함이 거대한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지독할 정도로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파괴하려 듯한 섬뜩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최 회장, 그리고 한서연. 그들에게 지옥이 무엇인지 보여주게 될 거야. 그의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최 회장의 집무실은 폭풍 전야였다. 주가 폭락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해외 투자자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그제야 그는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자신을 향한 정교한 공격임을 깨달았다. 그가 다급하게 대책회의를 소집하려던 바로 그 순간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뛰어들어와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회장님, 방금 인터넷에 긴급 속보가 떴습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제목의 기사가 떠 있었다. 대한그룹 최 회장, 산부인과 매수 및 비자금 조성 의혹. 완벽한 함정이었다. 사자의 포효가 마침내 세상을 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기 침대로 달려가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았다. 아가, 내 아가. 그녀는 잠든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오열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저택의 무거운 침묵을 갈랐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죄책감과 그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그녀는 아이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었지. 그 순간만큼은 그녀의 세상의 아이와 자신, 단둘만이 존재하는 듯했다. 탐사보도 기사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핵폭탄과도 같았다. 기사가 터져 나온 다음 날 아침, 모든 언론 매체의 한 면은 대한그룹 최 회장의 추악한 비리 의혹으로 도배되었다. TV뉴스에서는 종일 관련 속보가 쏟아져 나왔고 소셜미디어는 대중의 분노와 충격으로 들끓었다. 그가 쌓아 올린 존경받는 기업가라는 이미지는 하룻밤 사이에 탐욕스러운 범죄자의 민낯으로 변해 있었다. 며칠 후 강민준의 집무실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박진우 실장이 내민 하얀 서류 봉투가 그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그가 기다려온, 그리고 어쩌면 두려워해온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는 흔들림 없는 손길로 봉투를 열었다. 그의 심장은 평소와 다르게 세차게 뛰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종이 위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친자관계 확률 99.9%. 강민준이 쏘아 올린 첫 번째 화살은 정확하게 최 회장의 심장을 꿰뚫었다. 여론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대한그룹을 집어삼킬 듯이 몰아쳤다. 검찰은 즉시 특별수사팀을 꾸려 대한그룹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최 회장의 집무실과 자택은 쑥대밭이 되었고 그의 비밀 장부와 컴퓨터 파일들이 검찰의 손에 넘어갔다. 그가 수십 년간 쌓아온 철옹성 같던 제국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수화기 너머로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이지? 그 목소리의 주인은 대한그룹의 최 회장이었다. 율성그룹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이자 강민준이 가장 증오하는 적수. 서연은 다급하게 속삭였다. 회장님, 일이 잘못됐습니다. 강민준이 그 아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녀의 말에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그 어떤 소리보다 더 위협적으로 그녀의 심장을 짓눌렀다. 금융시장의 반응은 더욱 즉각적이고 잔인했다. 대한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을 거듭하다 결국 거래가 정지되었다. 해외 투자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협력업체들은 줄지어 계약 파기를 선언했다. 최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속수무책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의 전화기는 불이 났지만 그를 도와주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제의 동지들은 오늘의 적이 되어 그에게 등을 돌렸다. 그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강민준의 세상이 잠시 멈췄다. 하준이는 그의 아들이었다. 머리로는 예상하고 있었지만 활자로 확인한 진실의 무게는 그의 가슴을 강하게 짓눌렀다. 기쁨보다는 깊고 무거운 책임감과 슬픔이 먼저 밀려왔다. 자신의 핏줄이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가장 차가운 길바닥에 버려졌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왔다는 죄책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한서연의 추락은 더욱 비참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대중에게 더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가십거리로 소비되었다. 아이를 버리고 아이를 도둑맞았다고 거짓말을 했으며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성공을 위해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대중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박진우 팀이 흘린 아이 유기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까지 보도되자 그녀는 재기불능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배우가 아닌 비정한 어머니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치는 밖을 내다보았다. 오늘 밤 그의 인생에 예고 없이 찾아온 이 작은 생명은 과연 무엇일까?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의 잔인한 장난일까? 그를 배신하고 떠났던 여자와 이 아기는 어떤 관계일까? 그는 진실을 알아내야만 했다.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차갑고 날카로워졌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종류의 결심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집 앞에는 기자들이 24시간 진을 치고 있었고 그녀는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다. 인터넷에는 그녀를 향한 끔찍한 악플들이 넘쳐났다. 그녀가 꿈꿨던 화려한 인생은 산산조각이 났고 그녀에게 남은 것은 지워지지 않을 주홍글씨와 끝없는 절망뿐이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자신이 버렸던 아이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를 뒤늦게 깨달았다. 며칠 후 마침내 강민준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사무적이고 냉정했다. 당신의 주장에 대해 몇 가지 확인을 마쳤소.
아이와 만나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지. 그는 보안을 이유로 자신의 개인 저택에서 만날 것을 제안했다. 서연은 그의 제안에 동의하면서도 그의 통제에 있는 공간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에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호랑이 굴에 직접 들어가야만 호랑이를 잡을 수 있는 법이었다. 모든 것을 잃은 최 회장은 마지막 발악처럼 강민준에게 연락했다. 그는 율성타워의 최상층, 강민준의 집무실로 직접 찾아왔다. 며칠 만에 수십 년은 늙어버린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패배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강민준을 보자마자 고함을 질렀다. 내 놈 짓이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더 이상 과거의 위험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는 이제 한 아이의 아버지였다. 그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자신의 아들을 지켜야만 하는. 바로 그때 박진우가 두 번째 보고서를 그의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 보고서에는 한서연의 모든 거짓말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최 회장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5년 전의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최근까지 그와 은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통신 기록까지. 강민준은 그런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당신이 나에게 했던 짓을 그대로 돌려준 것뿐이요.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메마른 사막과도 같았다. 당신은 내 인생을 망가뜨리려 했고 내 아들의 존재를 지우려 했소. 이것은 사업적인 경쟁이 아니라 내 아들을 위한 정의의 심판이다. 그는 최 회장이 과거에 저질렀던 모든 만행을 하나씩 읊었다. 그의 말은 칼날이 되어 최 회장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마침내 최 회장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가웠다. 섣불리 행동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처리하지.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서연은 끊어진 통화음을 들으며 허탈하게 웃었다. 그녀는 거대한 게임에 체스말을 벗어나 플레이어가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녀는 여전히 더 큰 권력의 소나귀 안에서 놀아나고 있는 인형에 불과했다. 그녀는 이제 최 회장의 처분만을 기다려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최 회장은 할 말을 잃고 부들부들 떨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경쟁사 회장이 아니라 새끼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분노한 사자였음을 깨달았다. 그가 마지막으로 무언가 말을 하려던 순간 집무실 문이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최 회장님, 비자금 조성 및 증거 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은 그의 양팔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는 민준의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변해갔다. 그의 마지막 남은 일말의 연민마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단지 아이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과거에 돈을 받고 자신을 배신했으며 현재는 더 큰 이익을 위해 자신의 아이를 이용해 다시 한번 그를 기만하려 했던 것이다. 그녀의 눈물과 절규는 모두 완벽하게 계산된 연기였다. 분노가 그의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그의 표정은 오히려 섬뜩할 정도로 차분해졌다. 그날 저녁 강민준은 자신의 저택 거실에서 TV 뉴스를 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수갑을 찬 채 검찰청으로 끌려 들어가는 최 회장의 초라한 모습이 나오고 있었다. 곧이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는 한서연의 모습도 비쳤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이 났다. 그는 품에 안겨 잠든 하준의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었다. 그의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 대신 깊은 피로감과 씁쓸함이 서려 있었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강민주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한 걸음 떨어진 곳에서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모든 행동, 모든 표정 변화, 목소리의 미세한 떨림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의 슬픔은 너무나도 절절해서 진짜처럼 보였다.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 한구석이 저도 모르게 흔들렸다. 과거에 그가 사랑했던 여자의 모습이 그녀 위로 희미하게 겹쳐 보였다. 하지만 그의 이성은 끊임없이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마라. 아직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았다.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계절이 찾아왔다. 최 회장은 수십 년에 걸친 비리가 모두 드러나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고,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대항그룹은 해체의 길을 걷게 되었다. 한서연 역시 아이를 유기하고 대중을 기만한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대중의 기억 속에서 쓸쓸히 잊혀갔다. 법의 심판은 끝났고 세상은 언제나 그랬듯 새로운 이슈를 향해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박진우에게 지시했다. 한서연, 지금 당장 회사로 부르도록. 그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차가웠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무것도 모르는 한서연이 그의 집무실로 들어섰다. 그녀는 유전자 검사 결과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 기대하며 애써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녀는 강민준의 책상 앞에 서서 입을 열었다. 민준 씨, 결과는... 그녀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민준은 아무 말 없이 2개의 보고서를 그녀 앞으로 밀어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강민준의 삶에도 조용한 변화가 찾아왔다. 그는 여전히 율성그룹의 냉철한 총수였지만 더 이상 과거처럼 일에만 매달리지 않았다. 그는 칼같이 정시에 퇴근했고 주말에는 모든 업무 보고를 받지 않았다. 그의 집무실 책상 위에는 복잡한 서류 대신 하준의 사진이 담긴 액자가 놓였다. 직원들은 그의 작은 변화를 신기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얼음장 같던 냉기가 조금씩 걷히고 아주 가끔이지만 희미한 미소가 비치기도 했다. 같은 시각 박진우가 이끄는 율성그룹의 정보팀은 미래 산부인과를 향한 압박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었다. 그들은 병원의 세무기록부터 원장의 개인 비리까지 먼지 한 톨까지 털어낼 기세로 파고들었다. 병원 관계자들은 거대 기업의 무자비한 공세에 공포에 떨었다. 마침내 그들 사이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끊어졌다. 거액의 도박 빚을 지고 있던 한 간호사가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의 세상의 중심은 이제 율성그룹이 아닌 강하준이라는 작은 아이가 되었다. 그는 서툰 아버지 역할을 배우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값비싼 명품 셔츠가 하준이 뱉어낸 이유식으로 범벅이 되는 일은 다반사였고, 거대한 서재에서는 경영서적 대신 동화책을 읽어주는 그의 어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아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울고 웃으며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종류의 감정들을 배워나갔다. 하나는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였고 다른 하나는 그녀의 모든 죄를 기록한 증거 자료였다. 서연은 먼저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하지만 2번째 보고서에 시선이 닿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은행 거래 내역, 통화 기록, 증인들의 진술, 그녀가 완벽하다고 믿었던 모든 거짓말의 증거들이 그곳에 있었다.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하준은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이는 따스한 햇살이었다.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는 그의 텅 비어 있던 저택을 가득 채웠고 그의 작은 손길은 아버지의 지난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었다. 어느 날 저녁 하준이 그를 보며 처음으로 내뱉은 옹알이가 아빠였을 때
강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얼음병마저 완전히 녹아내렸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끌어안고 한참 동안 그 온기를 느꼈다. 그녀는 강민준의 연락을 기다리는 매일매일을 피말리는 긴장 속에서 보냈다. 그녀는 매니저와 주변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슬픔에 잠긴 어머니의 모습을 연기했다. 때로는 자기 자신마저 속아 넘어갈 정도로 그녀의 연기는 혼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이 걸린 생존 투쟁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녀는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겨야만 했다. 아이를 되찾고 강민준의 옆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의 변화는 완고했던 아버지 강태환 회장의 마음마저 움직였다. 그는 어느 주말 예고 없이 민준의 저택을 찾아왔다. 그는 거실에서 하준과 함께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 모습은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평범하고 행복한 아들의 모습이었다. 그는 조용히 손자에게 다가가 주름진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화해도 사과도 없었지만 그 순간 부자 사이의 오랜 갈등은 눈 녹듯이 사라졌다. 그녀는 다급하게 변명하려 했다. 아니야, 이건 오해야. 최 회장이 날 협박해서.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강민준의 차가운 시선 앞에서 힘을 잃고 흩어졌다. 그의 눈은 더 이상 그녀를 사랑했던 남자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공허함과 모든 것을 파괴할 자의 분노가 뒤섞인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이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어떤 구함보다 더 날카롭게 그녀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어느 봄날 오후, 강민주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하준의 손을 잡고 한적한 수목권을 거닐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딱딱한 수트 대신 편안한 캐주얼 차림이었다. 하준은 서툰 걸음으로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져도 울지 않고 아버지의 얼굴을 보며 방긋 웃었다. 민주는 그런 아들을 번쩍 들어 품에 안고는 그의 뺨에 얼굴을 부볐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맑게 퍼져나갔다. 박진우는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그 간호사와 직접 대면했다. 간호사는 두려움에 떨며 모든 사실을 고백했다. 원장님이 거액의 돈을 받고 기록을 조작하라고 지시했어요. CCTV 영상도 일부러 삭제했고요. 한서연 씨가 입원했던 모든 기록을 완벽하게 지우라고. 그녀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박진우는 침착하게 물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고 있나?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정적인 정보를 털어놓았다. 돈은 유령 회사를 통해 들어왔다고 들었어요. 그는 문득 자신의 목에 걸려있는 별 모양 펜던트를 만졌다. 한때는 지독한 배신과 고통의 상징이었던 이 목걸이는 이제 자신의 전부인 아들을 만나게 해준 운명의 징표가 되었다. 그는 폭풍우 치던 그날 밤, 길 위에서 울고 있던 이 작은 생명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해 보았다. 아마도 그는 여전히 성공이라는 공허한 성 안에서 외롭게 살아갔을 것이다. 당신은 내게서 사랑을 앗아갔고 내 아들에게서는 어머니를 앗아갔소. 그리고 이제는 그 아이마저 당신의 더러운 욕망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 했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그림자가 공포에 질린 그녀를 완전히 뒤덮었다. 다시는 하준이를 볼 생각하지 마. 그리고 당신이 저지른 모든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이것은 협상이 아니라 선고다. 하준은 아빠의 품에 안겨 조잘거리다가 민준의 목에 걸린 펜던트를 신기한 듯 조물락거렸다.
민주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사랑스럽게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더 이상 계산되거나 감춰진 것이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행복의 표현이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구원했지만 결국 자신을 구원한 것은 바로 이 작은 아이였다. 그는 아들을 더욱 꽉 끌어안았다. 이제 그의 인생에는 그 어떤 폭풍우도 두렵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세상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 그의 아들 하준이 있었으니까 그는 그녀의 연극 혹은 진심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차갑게 그 흐름을 끊었다. 물론 모든 것을 확실하게 확인해야겠지. 그의 목소리는 방 안의 온도를 몇 도는 떨어뜨릴 만큼 냉정했다. 서연은 눈물에 젖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은 채 잔인한 한마디를 덧붙였다. 확실한 증거를 위해서 유전자 검사가 필요할 것 같군.